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6차 변론이 마무리됐습니다. 국회 측은 탄핵 사유가 명백히 입증됐다고 했고, 윤 대통령 측은 핵심 증인이었던 이 곽종근 전 사령관의 말이 신빙성이 없다며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네, 오늘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6차 변론이 끝난 뒤에요.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바로 두 분께 어제 있었던 지금 해석이 좀 갈리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바로 곽종근 전 사령관이 이야기한 인원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라는 부분입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은 이 말을 들었다라는 것이고 윤 대통령 측은 이런 표현도 쓰지 않았고 쓸 상황도 아니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인원이라는 말을 곽종근 전 사령관 들었다고 얘기를 했고 어제도 분명히 얘기를 했지만 이제 의원이라는 것은 그 당시 상황에 맞게 해석을 해서 의원이 된 것이고 들은 것은 인원이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은 달라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의결 정족수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서 밖으로 끄집어내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주장은 계속해서 일관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인원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 본인은 별로 쓰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어제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인원 통제라든지 이런 표현들을 또 썼고요. 지난달 1월 23일에 김용현 장관을 상대로 신문을 할 때도 우리 장관님 보시기에 그 많은 인원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라고 하는 인원을 쓴 그런 흔적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미 사실 현장에서도 취재 기자들 사이에서 좀 헛웃음이 나왔다라고 할 정도로 인원이란 말 정말 쓴 적이 없는가, 오히려 좀 신빙성이 없는 그런 진술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그러니까 결국에 상황상 그 당시에 끌어내라라고 얘기를 했던 것은 김현태 단장도 어느 정도는 그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게 150명이라는 말은 본인이 들었다고 얘기를 했고 곽종근 전 사령관은 150명이라는 그 단어를 들은 것은 처음에 한때는 기억이 안 났다가 다시 기억을 되살리는 과정에서 150명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두 사람 간의 진술이 일치합니다. 이것들을 모두 종합했을 때 150명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의결 정족수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 그것을 막으라라고 하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건데 윤 대통령은 이제 지시 자체를 좀 부인을 하고 있기도 하거니와 뭐 설령 그렇다고 해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건 아니었다라고 하는데 그럼 국회의원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누구를 끌어내는 것이냐 미리 출동해 있었던 수방사 인력을 특전사가 끌어내는 것이냐 굉장히 여기서도 좀 실소가 나올 만한 주장이었던 거죠. 이걸 봤을 때 일단은 전반적으로 곽종근 전 사령관하고 김현태 단장 간에는 좀 기억이 모순된다기보다는 서로 보완적인 그런 관계이고 일치하는 진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반론은 좀 유력한 반론이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제 증언들은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이었고 유리한 구석이 있다고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유리한 구석이 없는 증언이었다고 봅니다.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일단 이 탄핵 그 심판 전제 조건인 이제 국회 소추 의결 그 당시에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 국회 소추 당시에는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을 토대로 했고 그다음에 이준우 전 수방사령관의 진술을 토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홍장원 씨의 메모를 토대로 한 정치인 체포 지시 이 부분도 토대로 해서 심지어는 이것 때문에 국내심에서 이탈표가 생겨서 첫 번째는 부결했다가 두 번째 가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만약에 이런 진술을 국회에서 제대로 했다 그러면 이 정도 진술이라도 했다 그러면 저는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따라서 탄핵 심판 전제 조건이 흔들렸다 이런 그 하나 사실이 있고 두 번째는 저희가 재판 과정에서 보면 자, 진술이 일단 서로 간에 일치하지 않아요. 아까 150명 말씀하셨는데 150명을 말씀하실 때 저희가 내란죄의 국호물론 목적이라고 하면 강압으로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해야 돼요. 강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또 다른 판단 사유가 있는 거예요. 자, 150명 되면 안 되는데라고 했다고 해서 150명 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150명 되면 안 되는데라는 의미는 그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빨리 되면 안 되는데라는 당사자의 어떤 희망사항을 표현한 걸 수도 있어요. 명령으로 하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약간 좀 뉘앙스가 다르다는 부분 하나 있는 것이고 첫 번째로 곽종근 전 사령관의 말이 제일 중요한데 이분은 일단 진술에 오염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 적나라하게 나타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경험한 사실에 대해서는 저렇게 단어를 헷갈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한자로 탈자를 써놓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해석이 다를 수 있죠. 탈자 써놓고 나서 이탈인지 아니면 빼라고 한 건지 또는 뭐 끌어내라고 한 건지 분리라고 한 건지 이런 것은 해석의 여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근데 한글로다가 만약에 이탈이라고 누가 발언했다 그러면 이탈이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본인의 생각 옮겨준 것이 아니고 누구로부터 들어 명령을 하달받은 거라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 하달 내용에 대해서 특히 군인이 특히 저런 엄중한 시기에 하달된 명령에 대해서 단어가 달라진다. 이 부분은 되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김병주 그 국회의원 그 유튜브에 나와서 하신 말씀은 사실은 이제 처음에 장관이 빼라 그랬어요. 장관이 인원을 빼라 이렇게 했다가 김병주 의원이 되차 이제 확인차 질문을 하자 이게 바뀝니다. 국회의원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뒤에 가면 또 본인이 요원들을 철수시켰다라는 주장을 또 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주어와 목적어, 수로 상황이 다 안 맞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헌재 재판관들의 판단을 할 때는 신빙성에 상당히 의문을 제기할 것이고, 또 하나 이제 현장에서 실제 지휘를 했던 전 수방사령관 이진우 씨는 실제 거기 지휘관입니다. 이분 곽종훈 전 사령관은 이제 현장에 계시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현장에 있던 사람은 특임단장이었죠. 이 특임단장의 진술과 곽종훈 전 사령관의 진술이 달라요. 일단 목적부터 부여받은 임무부터 다릅니다. 원래 계엄이 발동이 되면 이 군인들에게 임무가 부여가 돼요. 자, 임무가 부여된 이후에 만약에 이 임무에 대해서 변경이 생기면 대통령이 전화할 수 있죠. 이 급박한 상황이 변경됐기 때문에 자, 주어졌던 임무를 이렇게 변경해라라고 대통령 또는 그 주무장관 또는 계엄사령관이 전화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은 임무가 변경된 사정이 없어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조지호 청장이 나중에 나와서 얘기하겠지만 국회 봉쇄의 의미라는 것도 이것이 마치 국회의원들을 전부 못 들어가게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거점 확보 이후에 원활한 작전을 위해서 일단 첫 단계는 그렇게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군인들은 첫 번째 단계에서 야, 여기 있는 국회의원들 끌어내라는 걸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런 임무 자체를 하달받은 바 없다는 거고, 특임단장도 그런 임무를 하달받은 바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곽종훈 전 사령관의 저런 오락가락한 해명은 사실은 좀 큰 아마 국회 측에는 손해로 귀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염됐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곽종훈 전 사령관 진술에 변함이 없는 것이 의결 정족수가 차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끌어내라고 했다. 이 부분은 똑같은 거거든요. 그 150명 부분은 김현태 단장이 보완을 해준 거예요. 150명을 처음에 곽종훈 전 사령관은 못 들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하고 기억을 살려보니까 150명이란 말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고, 그것을 김현태 단장 증언으로 보완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김현태 단장은 150명을 들었다라고 하니까. 근데 다만 김현태 단장은 끄집어내라는 못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곽종근 전 사령관과 김현태 단장이 동시에 같이 들은 게 아닙니다. 중간에 그 곽종근 전 사령관을 거쳐서 김현태 단장한테 들어가는 건데, 곽종근 전 사령관이 김현태 단장에게 명확하게 끄집어내라 이렇게 지시를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김현태 단장은 그걸 못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 간에는 상호 간에 모순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알고 있는 것이 한 사람은 뭐 1에서 5까지고 한 사람은 3에서 7까지다라고 했을 때 안 겹치는 부분이 당연히 있는 것이죠. 둘이 동시에 이걸 들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이게 두 사람 간에 크게 뭐 심각하게 충돌하거나 유의미하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어떤 모순점이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 측에 어제 윤곽근 변호사 등의 이 신문 태도도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명확하게 증인이 뭐라고 했는지를 이제 묻습니다. 묻는데 사실 증인이 잘못한 거, 그 곽종근 전 사령관이 잘못한 거 한 가지는 이제 150명이라는 거를 처음에는 기억을 못하다가 지금은 기억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하고 명확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이렇게 해석의 부분과 직접 들은 워딩 이런 것들이 빨리 분간을 시켜주지 않은 점, 이런 것들은 좀 혼선이 있을만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뚜렷하게 본인이 진술하는 바를 드러내려고 했을 때 자꾸 다른 질문을 옮겨가고 이런 식으로 신문을 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곽종훈 전 사령관에 대해서 진술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미리 심어주는 그런 신문 태도에 불과했다는 점, 이것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진실은 아무도 몰라요. 사실 진실은 어떤 것인지는, 자,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재판장에서 여러 가지 공방을 하지만 거기서 진실이,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재판관들이 인정한 것이 저희는 진실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어떤 경우가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저희가 이 일반인이 생각했을 때 그러면 각자 말하는 것들을 토대로 해서 판단할 때 이게 맞는지를 따지는 게 재판이에요. 그러니까 재판관들이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어제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뭐 저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해 이렇게 했다고 쳐요. 그러면 저 곽종훈 전 사령관이 특임단장한테 이거 혹시 들어갈 수 없니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유화돼서 명령이 전달될 수 있다고 쳐요. 그러면 특임단장이 안 되겠습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명령을 받을 분이라면 아마 대통령한테 이거 안 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보고를 하고 다음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어제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피드백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본인은 특임단장한테 이렇게 해라고 전달됐다고 치고 그 특임단장의
피드백에 대해서 다시 대통령한테 피드백이 없다는 것은 그런 명령이 없었던 것 아니냐라는 그런 그 견해에 힘이 실리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저런 진술이 엇갈릴 경우에는 객관적인 상황을 토대로 해서 그 진술을 검증합니다. 그 당시에 국회 상황이 과연 그랬느냐에 대해서 지금 특임단장이 그 객관적 사실을 어찌 보면 추단해 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들어가가지고 좀 밀려가지고 문 뭐 걸어 잠글려고 타이 갖고 들어갔는데 어려서 뒤로 물러섰다. 소화기 공격에 물러선 거예요. 그럼 원래 의지나 명령을 하달 받았으면 그렇게 안 하겠죠. 이런 객관적인 사정을 주관적 진술을 신빙성을 판단할 때 쓰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현실적인 가능성이에요. 사실은 지금 뭐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저런 내용들이 현실 가능할까요?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총을 쏴서라도 끄집어낼 수 있는 상황일까요? 저는 현실 불가능한 얘기를 그런 명령을 하달받았다, 또 명령을 하달했다, 이런 부분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저 부분 아마 헌법재판관들 고민이 좀 깊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지금 처음 이제 질문, 그러니까 대답이 오고 갔을 때는 두 분께서 이제 끌어내라는 지시, 그러니까 이 끌어내라는 진술이 이제 거짓일 가능성을 전제로 두 분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지금 윤 대통령 말대로 이게 없었다는 거를 이제 가정하고 저희가 이야기를 해보면 그것도 설득력이 있다라는 말씀이시거든요. 글쎄요.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 게, 그러면 윤 대통령 의도와 무관하게 군인들이 들어갔거나 혹은 끄집어내라 이런 지시도 받고 했다라고 하면, 이거를 좀 정리를 할 때에 윤 대통령이 이제 뭐 철수라든지 이런 지시들은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철수 지시를 못 받았다. 김 장관한테도 못 받았고 그런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도 못 들었다. 이 부분은 두 사람 다 공히 진술을 하고 있는 그런 바인 것이고, 그리고 그럼 곽종근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끄집어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더 이렇게 검토를 하고 그다음 그 결과를 윤 대통령한테 그래서 안 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왜 안 했냐라고 하는데, 그거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옳고 그름 이런 걸 떠나서 곽종근 전 사령관 입장에서는 아니 끄집어내는 게 자기가 생각했을 때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용기 있게 윤 대통령한테 곧바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라든지 소신, 그 순간에 그런 것이 없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걸 좀 참고를 해야 될 것이, 이 곽종근 전 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하고만 대화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김용현 전 장관도 계속 지시를 내리고 있었고 굉장히 여러 차례의 그 대화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언제 어디에 언제쯤에 무슨 대화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기억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기억을 해내는 데 있어서도 한계겠지만 그 당시에도 대처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고,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군인들한테도 이 정도의 교신이 오고 가지는 않아요. 보통 전쟁 때 제대로 이게 지휘 전달 체계가 이루어져 있고 그다음 체계적으로 하달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윤 대통령이 여기저기다가 뭐 방첩사령관 포함해가지고 여기저기다가 전화를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 사이에 또 김용현 전 장관까지 껴있고 부대 사이에서도 이게 조율이 안 돼 있고, 김현태 단장이 증언하듯이 출동은 했지만 여기서 무슨 일을 하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벌어진 것이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 어울리지 않게 그러면 왜 그때 이렇게 안 했어? 라고 특정한 길을 딱 놓고 그게 아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몰고 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일단 철수 지시는 대통령 측 주장은 김용현 전 장관에게 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분들이 철수한 시점을 봐도 사실 뭔가 명령을 받고 철수했다는 그런 사정이 엿보이긴 해요. 바로 철수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얼토당토하는 명령을 받았으면 사실은 그걸 불이행했어요. 그럼 불이행한 이유는 뭐냐면 나 이걸 따를 수 없다 하기 때문에 병력을 유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철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한참 있다 철수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와 철수 관련돼서 명령을 받았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김현태 특임단장이 얘기하듯이 본인이 부여받은 명령은 국회를 봉쇄하고 확보해요. 그러니까 아까 봉쇄라는 것은 못 들어가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어쨌든 본인의 작전을 펴기 위해서 국회를 확보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자, 그 정도의 행위는 있었던 걸 분명히 보여요. 그러니까 창문을 쭉 깬 이런 폭력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어쨌든 주 출입문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확보하기 위해서 창문을 깨고 들어갔다라고 해요. 여기까지는 다 설명이 됩니다. 그다음에 케이블 타이도 누군가를 체포하려고 묶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문을 묶으려고 했다라는 부분은 아마 약간 안에서 묶느냐 밖에서 묶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곽종근 전 사령관도 그 문을 결박용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그렇다면 여태까지 국회에서 탄핵소추 결의안이 통과될 당시에 저희가 알고 있었던 또는 들었던 내용과 상당히 다르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부분을 깊이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어제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도 재판부로부터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발언 기회를 얻어서 곽 전 사령관과 홍장원 전 차장이 계엄 직후에 민주당과 접촉을 한 게 탄핵 공작의 시작이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좀 개인적으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거는 이제 헌재에서 기각 판결을 받는 데는 불리한 진술을 스스로 한 것이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얘기를 한 건 결국에 프레임을 만들어서 대중용으로 유포하기 위한 전략에 불과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글쎄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 측도 탄핵이 기각될 거라고 기대는 안 한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전략을 펴는 걸 보면. 왜냐하면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얘기들 중에 인정을 해버린 게 선관위로 병력을 출동시켰다라고 하는 부분들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계엄에 대해서 경고성 계엄이다 이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내란의 요건 중에도 보면 폭행뿐만 아니라 협박도 들어가 있고 과거에 1980년이죠. 그때 계엄령을 전국적으로 확대를 했을 때 그걸 가지고 내란 판결을 내릴 때도 계엄의 전국 확대 자체가 협박이다라는 해석이 판례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는 본인이 지금 헌법재판뿐만 아니라 내란죄 형사법정에서도 불리한 진술들을 스스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굳이 저렇게 많은 변호인들을 두면서도 그렇게 어이없이 전략을 펴는 이유는 결국에 대중적인 전략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정적으로 이제 원래 같이 일하던 공무원들까지 이게 탄핵 프레임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이렇게 음모론적으로 접근을 한 거는 결국에 이들은 홍장원 그리고 곽종근 회유의 여지도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단 잘라내면서 그 사람들이 민주당하고 결탁해가지고 다 꾸며냈다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거칠고 성긴 그런 틀을 만들어가지고 대중적으로 보급한다라고 하는 의미에 불과한 것 같고 이걸 봤을 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뭐 세밀하게 반박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스스로 포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여인영 사령관하고 이진우 사령관의 진술에 대해서는 굉장히 희망을 갖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잘 보면 여인영 사령관하고 이진우 사령관 같은 경우에 그들이 검찰 공소장에 어떤 일을 했다라고 써 있는 것이 그들의 자백에 의존해서 썼다가 그들이 다 이걸 뒤집게 돼서 없어지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여인영 사령관 같은 경우는 끝나고 이제 부하한테 얘기를 해서 블랙박스 확인해라라고 했더니 부하가 블랙박스를 삭제를 하기도 하고 이진우 사령관인가요? 네, 그렇고 이제 여인영 사령관의 경우는 예. 그 다른 메모를 일부러 허위로 작성을 해서 압수수색에 대비해라라고 했는데 사실 여기서부터 이미 여인영, 이진우 이 두 사람은 부관이라든지 수행자라든지 수하에 있는 부하 직원들하고 이미 의견이 갈라져 버렸고 그 다른 뭐 김대우 수사단장을 포함한 이 사람들의 증언 그리고 복수의 관계자들이 같은 증언을 했기 때문에 여인영이나 이진우 이 사람들의 혐의가 이제 검찰 공소장에 실린 거거든요. 반면에 거기에 비해서는 곽종근, 김현태 이 두 사람은 굉장히 그 크게 모순되는 거 없이 일치하는 부분이 많은 그런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에서 헌법재판관들도 분명히 확인을 할 겁니다. 예, 그리고 이것이 결국에 이제 어떤 진술에 대해서 다각적인 검증을 하게 될 텐데 거기서 불리한 것이 여인영, 이진우 두 전직 사령관인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그냥 마음만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뭔가 유력한 반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반박들 없이 그냥 프레임 씌우기로 나오는 것 이 부분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이 다 참작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윤 대통령의 이 탄핵 공작의 시작이라는 발언이 곽정근 전 사령관 오후에 이제 증인 신문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거든요. 말씀해주신 부분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히려 불리한 진술이었다. 지금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전략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그 전략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이런 발언들이 심판의 유불리를 좀 따져보자면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글쎄 보십니까? 저는 유불리를 위해서 한 얘기는 아니라고 예. 봐요. 왜냐하면 저건 평가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만약에 12월 14일 날, 12월 6일 날 이때 탄핵 결의 국면에서 저런 말을 했다 그러면 지금 그런 평가 가능하죠. 이건 뭔가 프레임을 가두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사실과 다른 민주당의 정치 공세를 통해서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프레임을 미리 씌운다. 그래서 프레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저분들이 해온 말들을 가만히 보니까 앞뒤가 안 맞고 또 민주당 박선원 의원 등으로 메모가 흘러갔고 원본은 없다고 하고 상식에 반하는 얘기들을 말을 다 하고 있잖아요. 이러니까 결국 보면 나는 저 부분이 믿음이 안 가고 저렇게 틀린 거 보니까 결국 민주당으로부터 뭔가 오염돼서 탄핵을 위해서 저렇게 동원이 됐구나라고 나는 느낀다라고 평가를 한 거예요. 이 부분은 프레임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이전부터 해온 말이 아니기 때문에. 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해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 저게 만약에 없었다면 국회에서 탄핵소추 결의안이 통과되지 않았을 거예요. 일단 거기부터 프레임이 먹히는 거죠. 저 부분은 문제가 있다. 프레임 1차에서 12월 6일 날인가요? 7일 날 기각이 되고 나서 부결이 되고 나서 14일 날 통과되잖아요. 근데 6일부터 저런 얘기들이 오간단 말이죠. 그 말은 뭐냐면 당시에 한동훈 대표 등의 경우에 사실은 갑자기 선회한 배경은 홍장원 씨의 저 메모를 통한 검거 얘기였어요. 그 검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당의 분열이 있었고 그 분열을 틈타서 이게 탄핵소추 결의안이 통과된 거예요. 이게 탄핵소추 결의안 통과 여부에 대한 적부당은 떠나서 어쨌든 과정을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홍장원 씨의 메모를 통한
여러 가지 검거 요청 내지 검거 지원 이런 것들 관련된 얘기들이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 홍장원 씨 얘기가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지만 홍장원 씨 같은 경우에는 계엄 관련돼서 역할에 대한 분담이 없어요 원래. 이분은 본인이 먼저 대통령 전화를 받고 본인 얘기에 따르면 뭐 지원해라라는 얘기를 듣고 싹 잡아드리겠다, 뭐 지원해라 얘기를 듣고 나서 본인이 방첩사령한테 전화했다는 거잖아요. 확인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본인이 메모를 적었으면 원본이 있어야 되는데 본인이 그 당시에 메모를 적고 그거를 갖다가 다시 옮겨 적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아니 본인이 보고 그 명령에 대해서 내가 이 사람들을 위치 추적해야 되겠구나라고 그걸 그대로 사용하면 되지. 누군가 볼 게 아닌데 왜 정설하죠? 정설한다는 의미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정설하는 거 아닌가요? 다시금 내가 내 글씨체를 모르나요? 내가 내 글씨체를 모르는 이유를 그걸 난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래놓고 본인은 그걸 나중에 박선원 의원한테 전달을 하고 그 원본은 또 없앴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누가 이해할까요, 글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경우에는 원본 그대로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부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뭐 재판관이 보충 신문을 했지만 사실 검거 지원이라고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검거 요청이라고 적었단 말이에요. 그 검거권이 없고 검거 여력이 없는 국정원 입장에서 보면 자 상당히 이례적인 말이다. 거기다 더해가지고 어디에 구금해라랑까지 거기다 써요. 자, 이 말은 왜 거기다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런 의심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본인이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쪽지에다가 누군가 보여주려고 쓴 거다. 또는 건네주려고 쓴 거다. 자, 이런 오해까지 있을 정도로 상당히 이례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또 다른 증인이었죠. 박춘석 경제수석의 발언에 대해서는 두 분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이 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서 뭐 어떤 야당의 예산 삭감이라던가 어떤 줄줄이 이어진 탄핵이 원인이 됐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예산 삭감이 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삭감안이 올라왔었고 협상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삭감을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하면서 뭘 안 했느냐.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어쨌든 간에 야당에서 하고자 하는 것도 어느 정도 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둘을 섞어가지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나마 그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법안보단 예산안이에요. 예산안은 워낙 내용이 방대하고 여러 가지 내용이기 때문에 결국에 타결이 되는 그런 확률이 법안보다 훨씬 높습니다. 근데 이런 작업들을 안 했다는 거고 그리고 백보양보해서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떤 대통령의 직권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사실 예를 들면 야당에서 하는 것을 몇 개 문제 삼은 것이 이제 줄탄핵이었는데 줄탄핵은 윤 대통령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자꾸 20몇 개라고 얘기를 하고 지지층들도 자꾸 20몇 개의 탄핵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탄핵이 된 거는 그 소추가 된 거는 10건 조금 넘어가요. 그걸 굳이 20건 이상으로 부풀려서 얘기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근데 이것도 사실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해서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야당 의도대로 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행정부가 마비된다? 아니 대통령이 다 있고 총리가 있는데 어떻게 마비가 됩니까? 지금 대통령하고 총리하고 다 직무 정지됐는데도 마비 안 됐습니다. 이게 이제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이고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다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산안 또 이거 타결을 못 해가지고 계엄령을 한다. 그리고 설령 100보, 1000보를 양보를 해서 대권 조치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긴급재정명령 또 있습니다. 사실 예산안 갖고 긴급재정명령을 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긴 한데 계엄령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있다는 것이죠. 결국에 우리가 이걸 총체적으로 잘 파악을 해야 될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 야당한테 당한 것 때문에 계엄을 했느냐. 이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 그 계엄 전에도 부쩍 명태균 씨에 대한 언급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들이 조사가 되고 있고 사실 객관적으로 봐도 그날 계엄 그날이 명태균 씨가 기소가 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언론 보도에 그 직후에 무슨 보도가 많이 나왔냐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혹인데 명태균 씨가 했던 여론조사 공작 중에 제일 중대한 거는 어떤 표본수를 부풀리는 것이 아니라 여론조사를 당원 명부를 유출받아서 조사를 한 다음에 타 후보 지지층에게 여론조사 경선 당일날 일부러 전화를 걸어서 그걸 전화를 못 받게 했을 수도 있다. 그 얘기를 2020년에 명태균 씨 본인 입으로 발설을 한 바가 있었거든요. 거기까지 공작이 진행됐다면 이건 명백한 경선 방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 무효까지도 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런 것들이 12월 2일, 3일에 집중 보도가 됩니다. 이런 시점들을 봤을 때 윤 대통령이 본인이 정치를 제대로 하고 싶은데 야당에 방해해서 못한다. 이것 때문에 계엄을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죄를 덮기 위해서 이 큰 일을 저질렀다. 이쪽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쪽으로 또 프레임 전환들을 시도를 하고 있고 뭐 속아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성립되지 않는다. 대통령으로서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었는데도 그걸 쓰지 않고 계엄으로 갔다. 이전까지 종합해서 본다면 예산 때문에 뭐 계엄을 했다. 이런 거는 성립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그 대통령이 이제 예산 탄핵 이런 국정마비 때문에 탄핵을 개헌을 하게 됐다라는 부분은 거기에 대한 평가는 이제 국민별로 다르겠죠. 그런데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다른 수단이 없던 건 분명해요. 다른 수단을 쓸 수 있는 게 없죠. 왜냐하면 그 야당에서 강하게 국회 운영 그렇게 하고 있고 탄핵 28번 발의한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발의한 것 자체가 시도기 때문에 이 부분 맞는 거고 대통령 탄핵 청문회에 대해서도 또 청문회까지 막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분명히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뭐 또 다른 비상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잘못 판단했을 수 있는 분명한 정치 환경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명태균 씨 관련돼서 만약에 죄를 덮기 위해서 탄핵 이렇게 비상계엄을 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 아니 그렇게 달라지나요? 오히려 비상계엄을 통해서 명태균 씨와 관련된 수사에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이 설령 그랬다고 쳐요. 잠시 덮어지겠죠. 그 뒤에 그게 다시 안 일어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은 털고 가는 게 맞는 것이지 비상계엄을 통해서 뭔가 조치를 통해서 이걸 덮겠다 또는 없애겠다 이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얘기가 난무하는 것이 예를 들면 입법기구 창설도 마찬가지예요. 국회를 대체하는 입법기구를 창설하겠다? 어떻게 창설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거. 헌법 개정을 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 대통령 하는 말도 상식선에서 판단해야 되는데 뭔가 그냥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현실적 기반이 뭐지? 헌법 질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인가에 대해서 판단 없이 고민 없이 그냥 여러 가지 얘기를 이어간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거고 따라서 명태균 관련된 문제 제기는 저는 그런 취지에서 보면 진실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부분이고 경제수석의 말처럼 사실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도 그 일방적인 국회 통과 이전에 벌써 3, 4일 지방 다니시면서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깎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당황스러운 거죠. 그리고 합의를 말씀 주셨는데 합의하면 좋죠. 근데 합의가 안 되는 거죠. 일방만 탓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합의라는 것이 상임위에서 합의해서 올라와도 들어주지 않았잖아요. 예산 다 깎아버리고 이재명 대표의 2조 원의 지역 화폐 이거 반영 안 해주면 안 들어주겠다는 거잖아요. 어느 것이 옳은지는 국민이 판단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전에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이 진행된과 동시에 국회에서도 국조특위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최상목 대행, 당시의 상황을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어제 묘사를 했거든요. 처음으로 출석하지 않았겠습니까? 출석해서 최 대행의 말을 빌리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제 얼굴을 보더니 그리고 저한테 참고하라는 식으로 해서 옆에 있는 누군가가 저한테 자료를 줬다. 근데 접힌 상태의 쪽지 형태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최 대행의 발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쪽지 실물을 언론을 통해서 다들 확인을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궁금증이 더 커지고 있는데 검찰에 제출된 쪽지는 또 펴져 있는 그런 용지였다라고 해서 더 궁금증이 커지고 있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아까 상식적으로 선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변호사님이 여러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모든 사태에서 봤을 때 상식을 다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이걸 그냥 상식적인 상황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도 아기가 있었던 혹은 너무 그때 상황이 급박해서든 기억을 잘 못할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중요한 거는 쪽지 내용도 확인을 안 해봤다고 하는 것이 이게 관료로서 해야 될 일인가. 이거 쪽지 내용은 설령 거기에 부당한 내용이 들어있다고 하면 더더욱이나 확인을 해서 이건 안 된다라고 대통령한테 고언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일인 것인데 그것을 열어보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것부터가 이게 그 주장 자체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서부터 이미 공직자의 자세를 벗어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용지가 접혀 있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검찰에 제출된 거는 펴져 있었다라고 의원이 지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설명이나 반박을 못하고 결국 다른 사람이 맡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모른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권한대행으로서의 자질이 그리고 경제부총리로서의 자질이 있는 사람인가 굉장히 의심스러운 거고 지금 사건이 2달이 지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해명을 못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자신이 그때 그냥 지나쳤거나 모르거나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하고 기억을 맞춰봐서라도 또 규명을 하고 또 그것을 국회에서 해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크게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쪽지에 대해서 결국에 이제 윤 대통령 쪽하고 배치가 되는 건 어쨌든 그 쪽지가 실제 했다라는 것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 국회의 어떤 예산을 끊는다든지 예비비 집행의 어떤 그런 기구를 예비비 집행이라는 것도 하나의 주장이겠지만 한쪽에서는 이제 비상 입법 기구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여하튼 그런 기구 창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은 이제 윤 대통령 쪽하고도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는 좀 한 가지 더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이거를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이 작성을 했다라고 하는데 김 전 장관이 이거를 워드로
작성을 했다라고 하는데 무슨 워드 프로그램으로 작성했냐라고 하니까 어떤 회사 이름을 얘기를 했어요. 두 분께서는 이 의원들의 접견이라던가 옥중 메시지의 전달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보시는지 궁금한 것이 지금 기자들의 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 윤 대통령과 인위적인 거리두기를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밝혔고요. 조금 전에 윤상현 의원도 접견은 도리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인위적인 거리두기가 안 된다라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고백을 한 거고 그거는 같은 편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국민의힘이 그나마 당론으로 얘기를 해왔던 거는 계엄은 반대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반대하면 반대하는 거에 맞는 어떤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잘못했다라고 진짜로 생각한다면 계엄과 같은 굉장히 중차대한 비상대권을 함부로 사용한 거에 대해서 당에서 징계를 내리거나 이런 것은 최소한 있어야 되는 국민의힘 입장에 비춰봐도 있어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접견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제 윤 대통령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만 보여주는 거고 그 현실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묘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한테 해준 게 별로 없습니다. 지난 총선도 윤 대통령 때문에 국민의힘이 대패를 한 것이고 지난 대선도 사실 정권 교체 여론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는데 윤 대통령이 후보로서 잘못해가지고 이재명 후보하고 0.73%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난 거거든요. 국민의힘이 굉장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아요. 그래서 탄핵을 반대하면서 버티다 하다 보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선전을 하고 있고 탄핵 반대율도 어느 정도 높아졌는데 이게 사실은 중심이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거거든요. 묘하게 지지율 10%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에 비해서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대주주 지위를 더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윤 대통령 페이스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조기 대선이 없다고 자신하고 있지만 열리게 될 경우는 윤 대통령이 조기 대선에 개입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집니다. 누구를 후보로 해라 혹은 누구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옥중 메시지로 나간다거나 혹은 공식적으로 안 나가도 어느 매체 단독 보도로 전원 형태로 나간다거나 이렇게 해서 대선판까지 움직이다 보면 결국에 국민의힘이 정당 지지율 차이는 얼마 안 난다고 해도 어차피 대통령은 1등만 당선되는 것이고 우리나라 총선도 소선거구니까 1등만 당선이 되는 거거든요. 영구적으로 일당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사태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이분들 접견하는 분들도 사실 어떤 당의 이익이라기보다는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가는 거고 이 접견의 목적은 윤 대통령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카메라와 접견하는 게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윤 대통령 지금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 굉장히 바쁩니다. 왜냐하면 지난 20일 동안, 그러니까 구속 이후에 20일 동안 접견을 하루에 평균 7번을 했다고 해요. 그 접견의 대부분 70회 중에 66회가 변호인과의 접견이고 예. 윤 대통령 주장에 따르면 헌법재판 탄핵 심판 받느라 그리고 형사법정에 또 내란 법정 준비하느라 바쁘다. 그래서 재판도 줄여달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에 변호인들하고 접견해도 모자랄 시간에 의원들이 가가지고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시간만 뺏는 건데 굳이 이렇게 찾아가는 건 무엇인가? 이건 카메라와의 접견이다. 강성 지지층과의 접속이다. 이렇게밖에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당의 목적은 정권 유지예요. 정당이라는 것이 물론 정권을 유지해서 국민을 위한 정책을 피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런 모습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저런 모습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당에서도 제지하지 않는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략상 당 지지율 등에 불리하지 않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저런 게 이제 사법적인 피해를 줄까 봐 우려하는 목소리 있었어요. 예를 들면 수사와 재판에 대해서 혹시 증거인멸 관련된 오해를 받을까. 그런데 일반적 저런 접견 같은 경우는 다 녹취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도 없다는 거죠. 따라서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국회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아까 탄핵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위인 설법, 또 법을 또 본인을 위해서 만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물론 이재명 대표가 발의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민주당에서 공직선거법에서 행위를 빼자 이런 부분. 국민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 관련돼서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지지율이죠. 그 지지율이 받쳐주기 때문에 본인이 독단적으로 당을 이끄는 것이고 그 당에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말씀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는 정치 환경이 변하면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은 이렇게 지지율 추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의사들, 의원들이 나오기도 하고 또 들어가기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대통령 개헌 관련해서는 저희가 또 제도적으로 논의하는 거 있죠. 이 개헌 관련돼서 이렇게 국가분란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개헌을 하자라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런 관련돼서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큰 대의 제도 두 개를 서로 통제할 수 있도록 국회 예산권을 도입하든가 대통령 개헌권에 대해서 좀 더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을 강구하자라고 해서 개헌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논의 안 하고 있다 가만히 있다라는 부분도 맞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서울구치소 현장 연결에 앞서서 두 분께 어제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최상목 대행에게 건넸다고 하는 쪽지와 관련한 질문과 답변을 듣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관련 내용을 좀 다뤄보도록 할 텐데 평론가께서 앞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윤 대통령의 발언과 최 대행의 발언이 지금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었고요. 계속해서 좀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나아가서 김용현 전 장관이 과연 이걸 작성을 했느냐 이 부분 또 의구심이 많이 있는데 김용현 전 장관 측근 군인이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것이 김 전 장관이 장관실에서 그런 워드 작업을 하는 걸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서를 보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굉장히 자간이나 정렬 이런 것들이 잘 정리돼 있다. 굉장히 프로의 솜씨다. 뭐 이런 표현들도 있었는데 김용현 전 장관이 거기에 걸맞는 어떤 이력이라든지 실력 이런 것들 그리고 본인 워드 프로그램도 밝히지 못하는 걸 봤을 때는 좀 신빙성이 낮다고 보여지고 저는 참고로 좀 나아가서 용의선상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단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작성했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고 봐요. 이 부분도 계속 수사를 해나가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단축키 사용이라든지 이런 워드 작업에 굉장히 능하다. 라고 하는 그 특수검사 출신의 변호사의 중앙일보 인터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윤 대통령은 오히려 계속 이 문제로 더 조사를 받아야 되는 진상 규명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 나아가서 이제 특검의 필요성이 여기서도 드러나는 게 현재 기소는 돼 있지만 여러 가지 수사가 좀 미진한 부분들이 또 남아 있는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다뤄 나가려면 향후에도 좀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윤 대통령의 이런 부분들은 또 이게 압수수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진행이 돼야 되는데 당장에는 그게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특검의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무시할 수는 없지 않을까 뭐 이렇게 봅니다.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지금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쪽지를 준 적이 없다. 최상목 대행은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아가서 어제 지금 야당에서는 쪽지 내용을 보지 못했다고 최상목 대행이 말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거든요. 전체적으로 좀 어제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상목 대행이 일견 흘깃 봤다 뭐 이런 취지 얘기가 있었던 것도 같아요. 나중에 봤다는 식이죠. 그러나 현실성이 없다, 초현실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다 뭐 이런 취지의 진술도 있다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최상목 전 지금 현 권한대행이 저 자리에 나가는 것도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국가 원수의 지위를 또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 나가서 이 국조특위라는 것이 현재 수사 이미 기소가 다 돼 있는 상태에 그 해당 사안을 갖고 다투고 있잖아요.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도 사실은 잠재적 수사 대상자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가서 저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보고 또 하나는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가 있죠. 대통령이 이제 본인이 직접 주지 않았다는 의미일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 누군가에게 예를 들어 김용현 전 장관이 쪽지를 건넸는데 김용현 전 장관이 사실은 대통령의 힘을 빌리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한 말씀 해주십시오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좀 참고해라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라고 하고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쪽지를 건네어 받은 사람이 건네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거고 예를 들면 대통령이 이걸 작성했다. 그럼 직접 주지 이걸 뭐 누굴 통해서 주겠어요? 그런 부분도 좀 어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기억과 대통령의 진술이 양립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저 부분이 특히 수사가 될 필요성이 적다고 보는 이유는 비상입법기구라는 거는 사실은 현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비상입법기구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 탄핵 그 재판에 나와서 하는 말을 보면 이거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대통령의 비상입법권이 있거든요. 비상경제 명령권이라고 있어요. 긴급명령권. 그러면 그것은 사실 대통령이 그 국회를 통하지 않고 입법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런 설득력이 없지 않은 것은 없지 않아요. 왜냐하면 비상입법기구가 만약 국회 대체 입법기구를 만드는 거라면 이거 불가능한 겁니다. 만들 수 자체가 없어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국회 권한을 뺏어와서 비상입법기구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자체, 기회 자체, 방법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은 제가 볼 때 수사로 가기에는 사실 다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헌재에서 결정이 나오면 존중하겠다. 하지만 즉각 임명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존중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경우에 이행하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건데 임명하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확답하지 않는다. 그러면 존중이란 건 과연 무엇인가? 헌재에서 판결을 만약에 임명 안 한 것은 잘못됐다. 임명하라. 이런 판결이 나오면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하고 나서 그런데 임명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인지 굉장히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거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한 가지는 정말로 본인이 이걸 임명을 할지 말지 이것이
자신이 서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말을 못하겠다. 그리고 심지어 임명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여지가 열려 있을 가능성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당연히 이거는 파면 사유예요. 그리고 헌재에서도 이거 민주당이 정치적 부담 때문에 탄핵을 할지 말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원론적으로 탄핵을 해야 되는 것이고 헌재에서도 저는 인용할 정도의 그런 파면 사유라고 봅니다. 근데 과연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렇게까지 감수를 할까? 그걸 봤을 때 저는 좀 더 유력한 가능성은 두 번째 가능성이라고 보는데 국민의힘이 당장에 반발할까 봐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을 벌어놓고 나중에 고민을 하는 척 해놓고 결국엔 임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에는 임명하겠다 그러면 국민의힘 반발하고 압력 넣고 할 거기 때문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닐까 싶고 최상목 권한대행의 어떤 그 과단성 부족이라든지 나아가서 기회주의적인 그런 모습들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들을 종합해 봤을 때는 저는 정말 임명을 안 하는 것보다는 국민의힘 눈치를 좀 살폈다가 결국에는 임명을 하는 그것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저는 애매한 답이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일단 추정을 해봅니다.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저거는 최권한 대행이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존중한다는 의미는 이제 무겁게 받아야 된다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임명하겠습니다라고 개인의 의견을 얘기하게 되면 저 제도 운영과 관련돼서 관행이 생겨버리잖아요. 예를 들면 또 하나는 이 제도가 이렇게 국회 추천하게 되면 즉시 임명해야 되는 거구나. 또는 국회에서 합의 추천한다 하더라도 그럼 바로 임명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대통령의 임명권이 제약되는 관행이 생기는 거예요. 따라서 그 부분은 최권한 대행이 임의적으로 이 제도에 대한 해석을 저렇게 하는 건 맞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즉시 임명하겠습니다라고 말을 안 하는 거라고 저는 해석이 되고 만약에 지금 임명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영향을 미쳐요. 임명하겠다는 의미는 이 기속적으로 생각하는구나. 최권한 대행 스스로도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이게 헌법 위반이라고 생각하는구나라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좀 용의롭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잖아 있죠. 따라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저는 상당히 이것저것 고려해서 한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론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료 화면을 보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보시는 것처럼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5%,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이 40%로 나왔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3주 전과 비교하면 격차가 줄어든 모습이거든요. 이런 추이는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네, 격차가 줄어드는 거는 사실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확인하다시피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여전히 탄핵 찬성이 오차 범위 밖에서 티나게 높다라고 하는 거고 여러 가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50%다라고 하는 이런 조사들은 ARS 조사들이거든요. 그게 벌써 한 달 전부터 그런 조사가 나왔는데 지금 한 달이 지나서야 전화 면접에서는 이렇게 아직까지 차이가 크게 나는 조사들이 나오고 있다. 이 점을 좀 여러분들이 양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로 좀 당혹스러워할 만한 그런 지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민주당도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이게 이제 이걸 해결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최근에 우클릭 행보라든지 친기업이라고 하기도 부족한 친재벌 행보, 나가선 거의 반노동 행보에 가까운 그런 이제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이라든지 오히려 현장의 연구개발직들 삼성의 노조의 연구개발직 그 900명 중에 90%가 반대한다. 어떤 사람은 지금도 이미 근무 시간 외적으로도 시달리고 있는데 이걸 더 확대를 한단 말이냐.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몇 해 연속으로 최상위 인사고과를 받았는데 비결은 휴식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현장의 반발. 이것도 현장의 목소리인데 오히려 이렇게 아래로 들어가는 정책이 아니라 그냥 우클릭이라는 명목으로 가는 것. 이런 것들이 과연 탄핵 찬반의 격차가 좁혀지는 걸 막을 수 있을까 잘 생각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는 근데 이게 여론이 또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워낙에 한꺼번에 지지율이 붕괴가 됐고 국민의힘도 당시에 굉장히 붕괴가 됐는데 겨우 이제 대선 때 20%를 돌파를 했고 근데 사실 몇 해 동안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지지율이 올라가가지고 탄핵당하고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될 정도였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는 곤두박질을 쳤다가 또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국민의힘도 그렇고, 근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탄핵의 그 헌법재판소의 재판 결과 그리고 내란죄 법정에서의 결과 이런 것들에서 이제 탄핵 인용과 또 유죄 판결 이런 것들이 떨어지게 되면 다시 이 탄핵 반대를 통해서 국민의힘으로 조금 응집됐던 여론 다시 완화되고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이것도 같이 말씀드립니다. 예. 저는 어쨌든 국민의힘 정당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다퉈주고 있잖아요. 물론 비합리적인 다툼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다툼으로 국민께 인식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헌법재판소 자체에서 재판 진행 과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다소 의아하게 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부분 하나 하고요. 마지막으로 인용 의견 중에는 개인적으로 보면
탄핵 사유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지만 국정의 조기 안정 등을 위해서 인용돼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기각과 같은 의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용돼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 사람 말을 들어보면 이건 터무니없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도 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국정 안정을 위해서 탄핵을 통해서 마무리되고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심심치 않게 있어요. 따라서 저 인용 의견 전체가 마치 탄핵 사유의 존재를 인정하는 듯한 국민 의견 전부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다소 좀 세부적인 조사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맞습니다.